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8.15 광복과 건국준비, 이른바 해방정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 텍스트에 보는 것처럼 연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43년 11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2년 전에 이미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았어요. 최초로. 자, 그러고 있다가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죠. 다시 찾은 빛이라 그래서. 자, 그런데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노력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핵심적으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죠. 미국을 포함한 미국 중심의 연합군 세력이 승리를 해서 우리가 독립을 되찾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열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수립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결정을 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신탁통치를 5년간 실시한다라고 하자 우리나라 1946년이 되자마자 찬탁과 반탁운동으로 이념 대립이 극렬하게 대기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왜? 원래 우익과 좌익 다 반탁을 지지했는데 우익은 끝까지 반탁을 지지했으나 좌익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찬탁으로 전환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1946년 3월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결렬이 되는데 왜 결렬이 되느냐? 미국은 반탁과 찬탁 모든 단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좌익은 무슨 소리야, 찬탁만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라고 하면서 결렬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발생하게 되죠. 정읍 발언, 이른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라고 하자 이래선 안 되지,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쟁취했는데 라고 하면서 중도 우익 김규식과 중도 좌익 여운형이 좌우합작 운동을 실시합니다. 좌우합작 운동은 7원칙이 7가지 원칙의 핵심 내용 3가지만 추리면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리고 친일파 처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수립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3가지가 각각 좌익과 우익의 진영에서 불만이 생기고 중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947년 5월에 다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지만 역시나 결렬이 되죠. 똑같은 이유로 1차 때랑 똑같이. 그래서 미국 골치 아프니까 야, 국제 중립기구인 유엔에 이거 보내자라고 했지만 유엔에 보낸 목적은 명확하다 그랬죠.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고 유엔도 결국 미국 거다 보니까 총회에서 총선거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인구 비례로 따져서 하겠다. 남한과 북한 중 인구가 많은 쪽을 중심으로 정부를 세우겠다라고 하자 소련과 북한이 반대를 해요. 왜? 이미 남한에 비해서 북한 인구가 딸리니까 남한 중심의 정부를 세우면 이거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운다는 거 아니야. 나 그거 반댈세라고 하면서 너희 유엔 조사단 북한의 입국 거부야라고 하자 유엔의 이 조사단이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유엔 소총회를 따로 열어서 좋아, 그러면 가능한 지역만의 단독 선거를 하자라고 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제주도에서 이른바 4.3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주도에 있는 무장봉기 세력이 이른바 제주도의 좌익 세력이 무장봉기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김구와 김규식은 이래선 안 되지, 우리 여운형 선생이 못했던 걸 다시 해보자라고 해서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서 이른바 사김회담인 남북협상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남북협상에서 협의된 내용이 외국 군대, 미국과 소련 군대 즉각 한반도에서 철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통일정부 수립, 이 3가지 내용을 건의를 했으나 김일성도 여기에 대해서 뜨뜻미싱을 했고 미국과 소련이 그 합의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결국 이 남북협상도 실패로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유엔 소총에서 결정한 50 총선거가 결정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헌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일이 1948년 8월 15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수립이 되었고 반민특위도 발족하고 나중에 농지개혁법도 발행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전개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보면 이 50 총선거를 거치게 돼요. 자, 이 50 총선거를 거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그래서 남한 단독으로만 실시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바로 재헌국회다라는 겁니다. 재헌국회예요. 이 50 총선거를 통해서
최초의 보통선거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 뽑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게 재헌국회다라는 겁니다. 이 재헌국회는 임기 2년의 최초의 국회로서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을 결정하고 재헌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공포하는 그런 국회의 역할이에요. 지금처럼 물론 지금도 국회가 입법을 하고 하지만 초창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재헌국회가 조금 더 파워가 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게 뭐냐? 반민특위입니다. 반민족 특별행위 조사위원회인 반민특위를 구성하는데 자, 이 국회에서 만들었던 재헌헌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재헌헌법의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84조 국민경제의 발전, 이른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삼균주의 정신에 따라서 사회 정의 실현을 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여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게 1951년에 농지개혁법으로 구체화되는데 농지개혁법 할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제101조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뭐냐?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반민특위에 관련한 법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이따 텍스트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헌국회에 재헌헌법을 만들었는데 바로 평등과 공공복리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텍스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전 건국 활동의 중심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익 3대장이라고 불리는 이승만의 이화장, 그리고 김구의 경교장, 그리고 김규식의 삼청장, 이렇게 세 군데의 장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선생님 방금 말한 우익 3대장이에요. 우익의 3영수, 3명의 대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총선거를 우리나라가 방금 실시했다 그랬죠. 이 50총선거는 이른바 38선 이남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를 실시했는데 남북협상과 이른바 김구와 김규식 그리고 좌익 세력은 다 불참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직접 비밀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주도의 두 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 198명의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선생님 왜 제주도 두 곳을 제외했다 그랬죠? 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주 4.3 사건이 있는데 제주 4.3 사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주 4.3 사건이 뭐냐면 1948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른바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한 걸 반대하고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제주도의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이 무장 봉기를 한 거예요. 제주도에 사회주의를 추정하는 세력들이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자, 이후에 제주 4.3 사건이 계속해서 쭉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5월 10일날 총선거하고 7월 17일날 법을 만들고 8월 15일날 국가 정부를 수립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반란 사건 이른바 폭동 사건이었는데 가만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대규모 진압으로 2만 5천 명 이상의 제주도민을 희생한 거야. 국가에 의한 학살은 맞아요. 왜? 제주도에서 좌익의 무장 봉기 세력을 했는데 여기에 가담하지 않거나 그냥 밥을 주거나 물을 주거나 그냥 길을 안내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싸그리 진압을 하고 학살, 제노사이드를 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학살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보면은 제주도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 무장봉기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진압하는 게 맞았단 말이야. 근데 일부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진보 세력에서는 이 제주 4.3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국가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한 건 잘못된 게 맞지만 이 문제의 원초적인 발단을 보면은 좌익 세력의 무장봉기이기 때문에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너무 커지니까 관련된 지도도 또 한번 보면은 자 보이죠? 제주도 굉장히 큰 섬인데 이 전 지역에서 지금 빨간색 4월 3일 시위대에 습격한 지서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커지니까 제주도 큰 섬인데 가만히 둘 수 없겠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섬을 진압할 군부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방금 말한 대로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여수 순천의 군부대에서도 반란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야. 여수 순천이 가장 제주도로 가는 빠른 루트인데 이
여수 순천에 주둔한 군부대를 통해서 제주도에 반란을 진압해라 라고 했더니 이 진압하는 군대 내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은 결국에 6.25 전쟁 종결 후 6.25 전쟁 종전 후에 종결이 되고 나중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을 다시 한번 말하면 제주도의 좌익 세력, 이른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무장 봉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이승만 정부에선 진압하는 게 맞는데 이승만 정부도 너무 과유불급, 과했던 게 무장 봉기한 사람만 진압하면 되는데 무장 봉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학살한 게 이게 바로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 보면은 정부 수립한 이후에 여수 순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반란을 진압하라고 했는데 이 여수 순천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관련 지도를 보면요. 자, 요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수 순천에서도 1948년 10월 19일 날 반란이 일어났는데 진압을 하라고 했더니 이 여수 순천에 주둔한 군부대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관련된 텍스트로 다시 보면은 자, 4.3 사건의 진압을 위해서 여수와 순천에 주둔한 군부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 군부대 내의 좌익 세력이 제주도 출동을 반대하면서 또 무장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신속하게 진압을 했는데 이들의 영향으로 반란군의 일부가 지리산으로 들어가 이른바 빨치산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6.25 전쟁까지 활동을 하다가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서 다시 지리산 소탄 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이 빨치산의 세력을 다 제거했고요. 이로 인해서 정부 입장에선 시겁했잖아. 그래서 숙군이라는 걸 실시해요. 바로 군대 내 좌익 세력을 색출 및 제거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는, 그리고 우파 세력의 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해서 좌익 세력을 감시했다. 그리고 유습괴 시행과 애국반을 개편해서 끊임없이 좌익 세력을 감시했고요. 양민증이라 그래서 이른바 주민등록증의 초창기 버전인데 이런 걸 발급해서 민중을 통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연표를 그리면은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주 4.3 사건이 먼저 발생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제주 4.3 사건이 쭉 진행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여수 순천에 있는 군부대에게 반란을 진압하라고 했더니 이들이 또 반란을 일으킨 일련의 단계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1945년 8월 15일인데 이거를 광복절이랑 똑같이 광복절이나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동일시해야 된다라는 세력이 또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고요.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근데 건국절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쭉 전개되고 있었잖아. 이미 정부는 1919년 9월 17일 날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삼권 분립, 의회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그러죠.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으로 정부를 꾸려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다라고 해서 북한까지 우리의 땅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정부 수립인데 이 정부 수립을 광복절이랑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진을 보면요. 자, 요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1948년 8월 15일인데 장소가 어디예요? 조선총독부죠. 조선총독부를 그대로 해방 이후에도 씁니다. 왜? 마땅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청으로 활용을 하고 뭐 다른 경찰청 건물로도 활용을 하다가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바로 세우기 작업을 통해서 조선총독부를 폭파하게 돼요. 관련된 내용은 그때 가서 더 보도록 하고, 자, 오른쪽에는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는 모습이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서 초대 내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있죠. 그리고 옆이 바로 부통령 이시영,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국무총리 이범석,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의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선 신익희, 사법, 입법, 행정, 사법으로 삼권 분립이라고 그랬죠. 대법원장이 초대 대법원장이 김병로인데 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가 지금 정치가인 김종인 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 이승만 정부의 내각을 보면요, 관련된 내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승만 정부의 초대 내각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있죠. 자, 우리도 대통령이 여당, 지금 민주당 소속이잖아. 그것처럼 각 소속이 있는데 대한독립촉선국민회가 이승만을 따르는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을 따르는 세력을 보면 별로 없죠. 이 수많은 장관들 중에 요렇게 4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승만 정부에 약간의 취약성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198명의 재원국회의원이 선출되는데 이들이 다 무소속 출신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소속으로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에 조금 취약점이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의 취약점을 한번 보면은, 자, 이승만 정부의 취약점을 보면 정치적으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바로 친일파를, 그만큼 세력이 없다 보니까 친일파를 수용해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어요.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기도 했고, 거기다가 김구 등 남북 협상파와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약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취약점이 있었어요. 사회 경제적으로도 취약점. 먼저 사회적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방금 말했던 대로 사회 불안이 심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회 불안이 심화. 왜? 바로 제주 4.3 사건, 그리고 여수 순천 11구 사건 등으로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었어요. 왜? 반란이 일어나고 일종의 군사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또 뭐가 있느냐? 바로 극심한 경제적 불황이에요. 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1930, 40년대를 거치면서 전시동원 체제, 이른바 인적 물적 수탈이 심화되었잖아. 우리나라 있는 게 없었잖아. 그런 식으로 극심한 경제 불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경제 파트 할 때 배우겠지만 바로 300산업을 통해서 300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300산업이란 신 3가지 산업인데, 밀가루, 설탕, 면화, 이 3가지 산업으로 결국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승만 정부에 이렇게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보완을 해요. 보완을 어떻게 하냐면, 나름의 이승만 정부에서는 첫 번째, 국회 내 반대 세력을 제거합니다. 국회 내 이승만의 반대 세력을 다 제거를 해요. 국회 내 반대 세력을 다 제거하고, 또 이승만은 어떤 걸 강화를 하느냐? 바로 반공 체제를 강화해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걸 외치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남북협상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죠. 자, 북한 정권도 결국 수립이 되는데, 북한 정권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해서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요. 이른바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서 독립정부 역할을 하고 토지개혁을 단행하면서 주요 산업을 구개하고 조선인민군을 창설하는데, 즉 이때부터 북한의 김일성은 6.25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자, 날짜를 봐요. 1948년 9월 9일이죠. 저번에도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북한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야. 남북 협상 때 김구와 김규식과 협상했던 내용은 그냥 쇼맨십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자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해 버리면은 지가 욕을 다 먹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춰주는 척하면서 이미 정부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하자 정확히 한 달 뒤에 김일성이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북한은 통일정부 수립하려고 했는데 니네 남한이 먼저 단독정부 수립하는 바람에 우리 통일정부 수립이 안 된 거야. 다 니네 때문이야. 니네가 책임져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북한에 관련해서도 이런 정부 수립의 과정을 보면요, 자, 북한도 정권 초기의 정치 세력 4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항일 유격대, 이른바 그 유격대, 보천보 전투에서 활약했던 조국 광복회에서 활동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에서 항일 유격대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사회주의 세력은 남한에서 있었던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 공산당 세력, 그리고 소련파, 소련군과 함께 입국한 소련계 한인들, 이른바
까레이스키, 고려인이라 그러죠. 허가이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 그리고 우리 김두봉, 만주에서 또 다른 조선 독립동맹 계열, 중국 화북지방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했던 이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 독립동맹 계열, 이렇게 네 가지의 계열이 있었는데 결국에 김일성이 이들을 다 어느 정도 무마시키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초대 수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관련된 초대 내각 사진도 보면요,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김원봉 맨 위에 있죠. 조선의용대. 선생님, 근데 김원봉 민주주의 세력과 같이 연합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김원봉이 이승만 정권 때 있었는데 이승만 정권이 반공주의를 외치면서 김원봉, 좌익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김원봉, 거기다가 노덕수라는 친일파 경찰이 김원봉한테 욕을 당했단 말이야. 왜? 김원봉은 당연히 노덕수를 때려잡는 게 맞죠, 친일파니까. 근데 이 노덕술이 이승만 정권에서 경찰청장이 되면서 그때 원한을 잊지 않고 김원봉한테 테러를 가하고 굴욕감을 준 거야. 그래서 우리 원봉 이 형님이 이승만 정부에 편지를 써요. 야, 내가 그래도 내임돼 있는 전국구 독립운동가인데 이 친일파 노덕술 새끼가 나한테 그 모욕감을 줬다, 이거 처리해달라라고 했더니 이승만이 무시를 하고 쌩깠단 말이야. 그리고 노덕술은 계속해서 김원봉을 괴롭히고 하니까 김원봉이 에이 더러워, 나 있던 대로 간다라고 하면서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원봉은 김일성 초대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고, 박헌영, 조선공산당을 세웠던 박헌영도 월북을 합니다. 이 조선공산당 세력이 있을 수 없게 되니까. 그리고 홍명이라고 해서 임꺽정 그리고 신관회를 세웠던 인물인데 이 사람도 월북을 해요. 이러면서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하는 이 중심 세력이 만들어지는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관련해서도 조금 텍스트를 보면요, 북한의 정부 수립을 보면 광복 이후의 북한상을 아까 말했듯이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간접 통치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북조선 5도 행정구역을 만들어요. 평양은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있고 나머지 지방도 소련군 사령부의 협조 아래 북한 지역의 행정을 총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조만식 등 민주주의 세력, 우리 조만식 선생, 물산 장려운동의 그 핵심 주도인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당내 민주주의 세력을 다 일수한 다음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 김일성을 선출하고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총괄하는 중앙권력기구로 권력을 잡아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을 추진하고 토지개혁을 하는데, 먼저 이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북한 내에서는 이거를 민주개혁이라고 불러요. 민주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먼저 토지개혁이에요. 토지를 해서 이른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해서 북한의 토지개혁을 일단락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종 평등법 국유화 정책, 사회주의 이념이니까 실시를 하겠죠. 그러면서 북조선 노동당을 창립하고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인민군, 조선의용군을 개편해서 북한의 군대인 인민군을 만들고 단독 정부를 이미 다 수립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남북협상, 이미 다 단독정부 수립을 만들어 놓고서는 1948년에 김구와 김규식이랑 만나서 이른바 쇼맨십을 벌이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다 실패를 하고 무너지고 우리나라에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자 그거를 바로 보면서 자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른바 북한을 수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네 때문에 통일정부 수립이 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난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요런 남북한 정치 경제 제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자,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죠. 민주공화 체제예요. 그리고 다당제, 대통령제죠. 우리 개혁신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다당제고 경쟁적인 선거제도로 정치제도를 운영한다면, 북한은 당 국가체제예요. 당이 곧 국가체제인데 바로 조선인민당이죠. 조선 인민당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리고 노동당 중심의 독재체제를 하고 인민위원회 체제다. 그러면서 비경쟁적 선거제도에 이른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거의 왕이잖아. 그래서 지명하는 체제로, 말이 당 국가체제지 거의 전제 완조 체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제도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시장 경제죠. 아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기업, 사이익을 추구할 수 있죠. 그리고 국유, 공유기업, 이른바 국가기업도 있지만 사유기업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적, 배타적 토지를 소유하는 것도 있는데, 북한은 계획경제예요. 다 계획을 짜서 경제를 한다라는 거고 주요 산업이 다
국유화다, 사유화 따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근로농민적 토지 소유,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토지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따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북한은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한 달 뒤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따로 놀면서 남북한 정치 경제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일제의 그 경제정책, 전시 동원체제 때문에 북한의 공장, 수력원, 발전소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잘 살았다 할 수 있어요. 초창기에 우리가 못 살았고. 자, 이제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이제 우리는 아까 재헌헌법에서 말했던 것처럼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으로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정합니다.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정해요. 이른바 친일파 처리법이에요. 친일파 처리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반민특위.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데 반민특위를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사법부에서도 특별하게 처리하는 부서인데, 자, 요것과 관련된 사진을 보면요. 요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민특위 투섬이라 보이죠? 이렇게 반민특위에서 투섬을 만들어서 누가 친일 행위를 했는지 말해주세요. 익명서로 말해주시면 우리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따라 기소돼서 끌려가고 있는 친일파예요. 대표적으로 이광수, 최린, 그리고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친일파를 북한은 바로 처리를 했어요. 해방 이후에 인민위원회, 소련의 지원으로 간접 통치를 하면서 이런 친일파를 다 처리했는데, 우리는 좌우합작 운동에서 친일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다가 이승만 정부에서도 친일파를 껴안고 해서 문제가 많다 그랬죠. 그런데 재헌국회에서는 무소속,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이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력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래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탄압 그리고 방해가 많아요. 반공주의를 명분으로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반민특위를 반대하고 탄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반민특위를 엄청나게 때려잡는데 결국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친일파 청산이 실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관련된 사료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나서 담화문, 이른바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뭐냐면, 즉 국회에서는 치안 혼란을 선동하고 있다. 즉 경찰을 체포하여 경찰의 동요를 일으키면 치안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승만 정부의 요소요소에 친일파가 겁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의 경찰도 국회의원도 경제적 요인도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의 다 핵심 요인들이야. 이들을 다 잡아가면 이승만 정부 취약하다 그랬죠. 더 취약해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반공주의를 명분으로 반민특위를 때려잡은 거예요. 아까 김원봉에 대한 이야기도 반민특위의 체포 대상이었어. 그 김원봉이 아니라 노덕술이란 친일파 경찰청장이. 그런데 친일파 경찰청장이면 이승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때려잡아 주니까 이승만 정부에서는 좋은 거야. 내 반대 세력을 제거해 주니까. 그런데 김원봉이 자꾸 와서 노덕수를 제거하라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 없겠죠.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한 가지를 쓰면은, 친일파들이 다 뭘로 넘어가느냐? 다 반공주의로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친일파라는 색깔을 빼고 반공주의를 외치고 친미, 반소 이걸 외쳐야지만 자신의 이런 친일 세력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일 반민족 그 행위자의 유형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유형이 있는데,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예요. 자, 하나씩 쓰면, 일제 강점 과정에서 적극 참여한 매국노, 우리 이완용 같은 애들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일제 식민 통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사람, 일제 식민 통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일제 침략 전쟁 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사람. 한마디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전부터 일본의 똥꼬빤 새끼들, 매국노가 있은 이완용 같은 새끼가 있고, 일제 식민 통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사람, 이른바 김환란, 그리고 이광수, 최린, 그리고 이런 침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반민특위에서는 이들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했지만 이승만 정부로 다 이들이 이승만 정부의 협력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는 이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때려잡게 되는데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돼요.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정했어. 그래서 반민특위라고 해서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특별재판부도 설치를 하고 이른바 이런 식으로 박흥식, 최남선, 최린, 이광수, 노덕슬 이런 사람들을 다 체포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방해인데 왜 그러냐? 바로 반공주의를 명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반공주의를 명분으로 북한에 대항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려면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반민특위가 계속해서 노덕슬을 체포하자 특별담화를 통해서 반민특위를 맹비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방금 말했던 국회에선 치안 혼란을 선동하고 있고 즉 경찰을 체포해 경찰의 동요를 일으킴 노덕슬을 체포하니까 바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국회 뿌락지 사건이라고 해서 반민특위 앞장서 국회의원들을 이적행위라고 해서 무작정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가 없잖아. 국회 동의안이 없으면. 그런데 반민특위 특별법이라고 해서 그대로 그냥 체포를 하고 그리고 국회 뿌락지사 국회에 이승만의 그 뿌락지를 심어놓은 거야. 그리고 반민특위를 숙변하는 등 반민법 공소시효를 단축하고 반민특위 특별경찰대 해산하는 등 이런 식으로 온갖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자 결국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친일파 청산에 우리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친일 장제가 남아있고 친일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가들은 못 살고 있잖아. 그래서 현재는 일제강점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친일파의 범위를 규정했고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친일행위로 축적한 재산 등을 다 환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승만 담화문은 노덕술 체포 후 바로 발표를 한 것이다 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요. 자, 본 텍스트로 돌아가기 전에 또 관련된 사진을 보면요. 자, 영화 암살에 나오는 명대사죠. 친일파들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단할 수 없는데 영화 암살에서도 이정재가 친일파였잖아. 그래서 반민특위의 조사를 받는데 결국 빠져나가는데 실제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가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친일파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명대사입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라고 말하니까 이정재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아주 비참한 구차한 변명이죠. 즉 제대로 할 거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만큼 몰랐다, 알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게 친일파들의 기본 스탠스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진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제 마지막 토지개혁인데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 토지개혁을 하는데 토지개혁의 배경을 보면 지주전호제, 지주와 전호가 있는 이른바 소장농 체제를 철폐하고 토지 재분배 등 사회적 확산이 요구가 확산됐어요. 왜? 이른바 북한이 이미 북한의 토지개혁을 들었기 때문이야. 북한의 토지개혁을 듣자 목적은 뭐냐면 경자유전의 원칙, 이른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즉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진다라고 해서 이른바 자영농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유상매수, 돈 주고 사서 유상분배, 즉 돈 주고 판다라는 가구당 3정보, 1정보가 3,000평인데 즉 9,000평까지의 소유를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전근대적인 지주계급 소멸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수립된 것도 맞아요. 경자유전의 원칙이 수립된 것도 맞으나 그래서 토지 소유의 불균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은 굉장히 좋아요. 즉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토지 소유가 이전까지 있는 놈만 있고 없는 사람은 없었잖아.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도 있지만 한계는 뭐냐면 6.25 전쟁으로 중단돼요. 1950년에 했지만 6.25 전쟁 발생하죠. 그리고 일부 지주들의 편법 동원으로 산업 자본가로 성장하는 부분도 있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상매수 유상분배로 한 사람당 9,000평만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이 미리 그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야.
비싸게 팔고 전쟁 이후에 국가에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땅을 또 막 파니까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산업 자본가로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만큼 이 농지개혁법은 개정했는데 농지 1가구당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는 정부가 사들인다. 즉, 한 사람당 9,000평만 가질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국가가 사들이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비싸게 팔아서 나중에 전쟁 이후에 뭔가 하려고 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싸게, 지금 당장이라도 돈이 필요하니까 비싸게 팔아서 싸게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지개혁 실시 전후와 자작지의 소작지 면적의 변화를 보면 광복 이후 농지개혁이 실시될 것을 우려한 지주들이 소작지를 미리 팔아버렸다 이거야.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비싸게 팔고 이제 해방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고 다시 싸게 사들여서 산업자본가가 되는 이런 식의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목적에 기반한 경자 유전의 원칙에 수립해서 토지를 만들었다. 토지 주인을 만들어서 자작농을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토지 개혁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민족 상잔의 비극, 우리 대표적인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거의 제 3차 세계대전이 될 법한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